콧등을 간지럽히는 5월의 어느 날, 아직은 어색한 공기 속에 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는지 상상해보며 설레곤 해. 아름답게 반짝이는 작고 예쁜 두 눈에 미소만을 채워주고 싶어. 마음 안에 가득 있는 내일을 향한 호기심을 밝은 빛으로 물들이고 싶어.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너희 마주할 생각에 오늘이 또 즐거워. 함께 만들어 나갈 하루하루가 너희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래. 사소했던 순간조차 기쁨으로 가득한 우릴 기억했으면 좋겠어. 시간이 흐르더라도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달려올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하루하루를 감사해. 어느새 한 걸음 자라날 모습이 또 그려져. 함께 성장해 나갈 하루하루가 너희에게도 행복한 추억이 되길 바래. 오늘을 나갈 작은 힘이 되길 바래. 이게 다 뭔 일이다냐. 아이들이 자꾸 사라지는 건 스스로 찾아다녀서 그러는 거래요.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을 던져본 것이고, 아이들은 그 시간을 확 잡아본 것이지. 원하던 꿈을 찾으려고. 획일화된 틀을 깨고 학생들이 원하는 꿈과 미래를 함께하는 교육. 우리들 꿈보다 못이 중요한지. 경기도 교육청.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1년 하반기 장학행정협의회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학행정협의회 2부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와 이곳 용인에 소재한 경기 학생스포츠센터 두 곳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유튜브로 함께 하실 겁니다.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장학행정협의회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에는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교육감님을 포함한 북부청사 가족들 계시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우선 계시는 곳에서 북부청사 인사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쪽 용인에서 힘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용인입니다. 용인의 경기도 학생스포츠센터의 남부청사 가족들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함성 소리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 계신지요? 유튜브에서는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댓글로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9월 1일자로 새롭게 장학사님 그리고 연구사님으로 전직하신 우리 신규 가족분들 위해서 힘찬 응원과 환영의 댓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다 보니까 그동안에 반갑게 뵙고 싶었던 선배, 동료, 후배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9월 어느 한 멋진 날. 9월을 시작하는 첫날 경기 가족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네, 반가운 분들 혹시 놓치지 않고 찾으셨는지요?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아쉬움을 이렇게라도 좀 달래 보았습니다. 9월의 첫째 날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 우리 모든 가족들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풍덩 빠져 볼 텐데요. 그 첫 문은 북부청사에 지금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따뜻한 인사 말씀으로 활짝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을 열어주신 노래를 불러주신 선생님이 강예림 선생님이신데, 오늘 노래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만든 우리 강 선생님이 작사, 작곡해서 오늘 특별히 노래까지 불러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강예림 선생님은 지금 광문고등학교에 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장학사 또 연구사로 처음 교육청에 발을 디디시는 31분의 새내기 장학사 연구사가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우리 모두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새내기라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늘 새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경기도 교육의 2021년도 하반기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부터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에 우리 다 함께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옆으로는 조도연 제2부교육감님, 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조은옥 교육과정국장님, 네, 그리고 그 옆에는 곽원규 미래교육국장님이 계십니다. 네. 뒤에는 여러 관계 우리 과장님들, 우리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서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는 북부청사의 한가운데 중앙홀에 마련되어 있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정하기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소풍마루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저희가 있는 자리는 소풍마루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북부청사의 지혜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우리 서가가 쫙 있어서 약 2만 권의 책이 앞뒤로 설치되어 있고요. 앞에는 밖에 있는 우리 평화의 숲의 연장선상에서 평화의 숲의 한 연장선상에서 이 푸른 벽이 앞에 마련되어 있어서 사실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에 5층까지 이 베란다로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네, 난간에 우리 장학사님들이 다 나오셔서 네, 환영하고 계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겐 굉장히 소중한 자리고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경기도 교육을 해오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학생 중심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었죠. 모든 걸 학생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출발점도 마지막 점도 학생으로 시작해서 학생으로 끝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불행하게도 금년도만 하더라도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2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감으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학생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 단 한 명의 아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학교가 거부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격히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변화하고 있고, 우리 국내 사회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도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로도 보통 변화하는 게 아니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급격한 이 변화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교육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오늘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초청을 수락해 주시고 기조 강연을 해 주신 세 분의 선생님은 그야말로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우리들의 지혜이고 동시에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경기교육연구원 원장으로 단연간 수고해 주신 우리 이수광 선생님, 그리고 기조 강연을 역시 맡아주신 이 시대에 가장 앞서가시는 역사학자이신 전우영 선생님,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지혜의 길을, 역사를 성찰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시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아주 정말 우리들에게 IT 분야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박태웅 선생님은 저는 사실 직접 뵙지 못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또 그분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많이 받고, 두 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끔 제가 강연할 때 두 분의 말씀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 분의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세 분께 경기교육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유튜브로 생중계를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 그리고 직접 줌으로 연결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 서로 댓글이나 토의 내용을 말씀해 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일을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 보시는 구슬랑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슨 프로 앵커처럼 보여서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즐겁게 교육 축제를 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렇게 시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말씀 따뜻히 주신 교육감님 감사드리면서 바로 저희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신 이 세 분의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말씀, 안내, 이런 부분들을 이미 교육감님께서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바로 세 분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한 학자분들의 이야기를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먼저 이수강 쌤으로부터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교육 전환을 위한 4가지 물음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댓글이든 박수든 손가락 하트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학행정협의회 축하드리고요.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더 없는 영광입니다. 오늘 가을 하늘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마무리까지 이런 아름다움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장학관님들하고 좀 고민을 나눠볼까 싶어요. 이게 그리스의 말 중에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이 딜레마 상황이죠.
학생들을 받자니 감염이 두렵고 받지 않자고 하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결손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아마 아프리아가 아닐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에 길을 잃으면 새로운 게 나타난다고 하는 이 리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를 좀 얻을 필요가 있겠다. 오늘 저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길을 잃은 상황에서 새로 나타나는 그 어떤 희망을 좀 찾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이념 절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념이라고 하게 되면 정치적 이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념의 핵심 의미는 생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지요. 일상이 누적된 결과를 통해서 삶의 품격이나 삶의 미학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이 품격이 낮다고 보게 되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이념의 문제를 교육에서 좀 적절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는데요. 지금 이념의 지형이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 장학사님, 장학관님이 잘 아시지요. 우리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은 메리토크라시입니다. 업적주의라고 표현을 하지요. 업적이 높은 친구가 모든 가치를 다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믿음. 근데 그런 믿음이 강화가 되게 되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의 그 소외의식이 자기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육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대박을 꿈꾸기도 하고 그런 대박의 수준에 가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수능 시즌이 되면 저런 말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대박이 있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쪽박이 쌍생의 관계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런 말이 빈번하게 쓰이는 이 사회 체제는 다수의 학생들을 수모감을 겪게 만드는 그런 체제다.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수모의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그런 체제다. 왜 우리가 고운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놓고 우리 사회가 저렇게 만들 건가? 저 근원에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기빈 선생님이나 오수경 학자 같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특히 우리 밑에 오수경 농촌사회학자가 한 이야기가 너무 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가를 물을 때에 그 질문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인식상에 앞서 말씀드렸던 메리토크라시가 강하게 작동되는 사회일수록에 저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저런 이념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런 능력주의가 발행되는 체제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 자체도 괴로운데 그걸 갖다 모욕을 감내해야 되는 체제가 아니겠는가. 우리 어른들이 좀 교육과 관련돼서 새로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념을 재구성할 때 어떤 고민을 해볼 거냐. 첫 번째는 저는 존엄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학생은 절대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절대적 존재를 맞이하는 학교가 그런 절대성을 잘 보존하려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 그게 존엄주의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공화주의죠. 공화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호 돌봄의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돌봄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죠. 저 3가지의 인식 기준이 잘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로서 생태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상식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이 생태주의가 조금 더 교육의 밑바탕에 깔리는 그런 방식의 이념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트라이프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영국의 리딩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후 변화가 100년 동안에 저렇게 변한 겁니다.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빨간색입니다. 저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갈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저런 그 생태의 감수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트램에다가 스트라이프를 저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저런 옷을 만들어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민될 수 있는 것, 심각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념의 줄기가 잘 잡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저런 것은 우리와 무관한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두 번째의 고민은 이겁니다. 형이상학의 빈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우리 이미 장학사님, 작가님 잘 아시지요. 우리의 일상은 빵과 장미의 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형이상학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육의 풍토 속에 빵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넘쳐나지만 장미에 관한 고민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균형을 이루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교육 세계의 교육 질서 속에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인간이 되길 희망하는가? 우리 교육이 꿈꾸고 있는 최종 신급의 이상은 어떤 수준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눈물 흘리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 교육은 목적 중심의 교육이기보다는 목표 중심의 교육의 성격이 매우 짙습니다. 목표, 내가 당장 단기간에 설정된 그 어떤 목표를 도달하는 것, 그러한 교육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요, 기술과 기능적 언어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게 난무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진학이나 경제적 조건에 밀착된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도록 몰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목표 중심의 교육이 강화된다면 이런 게 급소가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식의 물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를 할 때 있어서 사유의 기준이 물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런 인식의 물화 현상이 짙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삶의 경제적 도구화라고 학자들이 표현을 하지요. 즉, 경제적으로 조금은 자유롭고 안락해야 돼라고 하는 프레임을 작동시키면 자신의 삶을 돈 버는데 걸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마 최근에 다른 영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영끌, 비투 이런 말이 일상의 언어가 되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어른들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속 세대가 저런 형태의 급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교육은 좀 더 근본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거고요. 이게 칸타라고 하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가 지난 6월에 발표한 겁니다. 25개국의 사람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관심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 1순위예요. 근데 다른 25개국과 평균을 따져봤을 때 2배가 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공간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몰라요. 타자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에리식턴 컴플렉스에 걸려 있다. 모든 것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컴플렉스에 쌓여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하지요. 그러니까 외국 학자 누군가가 저 통계를 갖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티리얼리스트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 말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인식의 틀을 우리의 자녀나 후속 세대가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좀 슬픈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형이상학의 빈곤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작년에 작고하신 김종철 녹색평론을 창간하셨던 고 전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쓰셨던 글에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스위스 수녀의 이야기예요. 스위스 수녀의 이분이 70년대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청계천 근처에 가난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함께 나눠 먹는 장면을 봅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된 그런 사회에서는 보기가 흔치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감동을 먹고 청계천에 있는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자기 생을 걸겠다고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활동을 했겠죠. 은퇴하고 물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사회가 돈 많은 이 짐승들의 사회같이 변했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는 조금은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형이상학의 극복 방법론으로 교육에서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실존적 층위의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좀 더 풍부한 학교. 저런 질문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삶의 공간 속에서 늘상 저런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런 질문을 갖고 대화를 하느냐 대화하지 않느냐는 어른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이 좀 더 다른 각도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맨 밑에 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육이 타인의 편집된 삶을 종용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델로 삼고 있는 대개의 삶은 편집된 삶입니다. 그런 삶이 모델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 삶에 관한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에서 기본의 성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런 이제 기본의 성취 기준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태도나 방향성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제가 만든 말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존적 질문이 있어야 인간의 존엄은 확장되고 인간의 자기 비범성도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적 질문이 없는 사람이 자기 존엄을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점에서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실존의 의미를 추궁하는 그런 역할들을 정말 충분하게 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의 저의 고민이 이겁니다. 어떻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재난의 시기에 재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이제 그런 경험했습니다만 학교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은 어떠냐? 제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명시적으로 부정되진 않아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핵심적 조건은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소통이 되려고 하면 누가 들어야 돼요? 리더분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떤 태도로? 이를 악물고 듣는 태도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현재 학교의 민주주의를 제 수준에서 판단한다고 하면 유사민주주의나 결손민주주의 형태에 가깝다. 그렇다고 보면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다. 이 조건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우리 지금 근무하시는 장학사님, 장학관님들이 상대하는 학교는 대개는 공립학교지요. 이 공립이라는 말의 의미가 핵심은 뭐냐? 공영학교라는 겁니다. 공영. 그 안에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운영하는 학교. 그런데 단지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가 공립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개념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자, 공영학교로 하려고 하면 학교가 이제 커먼즈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3주체가 자치기구를 법적으로 권위를 갖는 것. 또 한 가지는 학생들도 학운위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마이크를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넘겨야 돼요. 왜 그러냐? 학생들이 정치의 주체입니다. 정치가 없는 영역은 없지요. 모든 영역이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해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정치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불편하게 반응을 하셔요. 학생들이 무슨 정치의 주체냐. 그런데 우리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몫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노르웨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노르웨이 4차선의 길이 있습니다. 한 차선은 자동차가 다닙니다. 또 한 차는 트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선에는 버스가 다니고요. 마지막 차선에는 자전거가 다닙니다. 각자의 몫을 주장했고 그것이 설득되니까 저렇게 이상적으로 나눈 거예요. 저런 훈련이 안 되는 조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화될 거냐? 아니다. 그 훈련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학교부터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더 강한 민주주의인데요. 자, 왜 목이 작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하냐? 목이 적다고 할 때의 주체는 학생이 있고요. 학부모가 되겠고요. 특히 학교에서 평교사분들이 목이 적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만 형식으로 있는 민주주의 안에 실질적 내용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 사이에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목 없는 자들의 마이크가 열리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훨씬 더 많이 우리 학교가 더 강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만든 이런 식의 정리입니다. 목적원자들의 목소리는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부모 이야기 많이 듣자고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 때문에 학교 운영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설령 그들이 오류를 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학교 경영의 조건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시민의식이 없는 시민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통치의 조건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목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조율해내는 노력들을 학교가 그런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교사들이 춤추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오래된 화두이긴 한데요. 교사의 존재성,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우리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계셨던 이태우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학생은 역사의 존재로 성장시키는 사람. 누가? 선생님이. 굉장히 큰일 하고 계시는 거죠. 제 방식으로 볼 때 인간의 인식은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의 인식 세계로 아이들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사예요.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무한대의 인식 세계로 아이들을 잘 안내할 분들이 흔치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 두 분의 이제 저명한 선생님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아이들한테 그런 안내를 하긴 합니다만 일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노동의 가치를 좀 높여야 되는데 여기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스트에 있는 김희삼 박사의 연구인데요. 이 김희삼 교수는 외국의 논문을 보고 그 틀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학급당 인원수 감축 20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연구를 봐도 그렇지만은 비용 투자는 굉장히 많은데 교육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높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기 효과는 있는데 일정한 시점이 지나게 되면 만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맨 위에 있는 거 보세요. 비용은 적지만 최고의 교육 효과를 내는 게 뭐냐? 개별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제가 얻는 명제가 있습니다. 교육은 간의 수공업이다. 교사가 손 잡고 밀도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때 아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의 수공업을 잘하려고 하는 교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춤추게 하는 정책들이 개발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이 슐라이어라고 하는 OECD 교육국장의 그 논문을 빌려왔는데요. 그분도 얘기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학생들이 이게 밀도 있는 관계를 맺는 그런 조건 속에서 잘 변화한다. 그러면 그렇게 만나는 게 누구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 활력화의 과제를 좀 정리해 보면요.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사별 평가권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장치 강화를 통해서 자율기풍을 정말 주자.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 연수를 할 때 외부 사람만 불러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선생님한테 강의를 하게 하고 강사조를 왜 부여하지 못하느냐?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좀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 높은 시선을 확보하기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예. 인문학자는 아니지만 인문의 문의가 없는 교사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 걸 높일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학생들에게는 의존의 선택지가 많아야 그들의 존엄이 커지고 자립도 담보가 됩니다. 그러면 개별교사 모든 사람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학생들에게는 의존의 선택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훨씬 더 기계적인 게 아니라 밀도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유,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제가 정리합니다. 경기교육은 당대교육의 척추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저런 역할을 해왔고요. 그럼 미래교육에 뭐가 돼야 되느냐? 중요한 표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역할의 중심에는 여기 계시는 장학사님과 장학관님이 계신다. 그렇게 믿고요.
예, 희망을 갖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가지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가 그래도 척추이자 표지라는 말씀에 조금 더 힘을 얻는데요. 그와 더불어 이제 우리 역사에서부터 또 다른 지혜, 또 다른 통찰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전우용 선생님 말씀 한국 교육이 직면한 두 가지 문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경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얘기는, 인류가 과거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 문제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껏 겪지 못했던 두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육의 양적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라고 하는 전쟁이나 역병을 제외하고 인간이 자발적, 자율적 선택에 의해서 자기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시작한 건 이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작년부터 한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죠. 뭐 그래프가 좀 깝깝하죠. 195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1년에 100만 명씩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 이상씩. 최근 5년 새 4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져서 평균 매년 3만 명 정도씩 감소해서 작년에는 27만 5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마 올해는 25만 명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혼인도 굉장히 많이 미뤄졌고 또 이른바 출산이라고 하는 것, 아이 낳는 것도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갑자기 바뀌질 않습니다. 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겁니다. 적어도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노년층 인구, 그러니까 지금 5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던 인구가 사망 연령에 접어들려면 앞으로 20년쯤 지나야 됩니다. 2040년경이 되면은 1년에 100만 명 넘게 사망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앞으로 20년간 적게 태어나는 인구와 오래 사는 노인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빚어지겠죠. 근데 그 갈등을 넘었을 때 당장 교육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제가 조사해봤더니 작년에 유치원 신입생이 40만 6천 명이었어요. 근데 5년 후에는 이게 27만 6천 명으로 32%나 줄어듭니다. 유치원 신입생이 다 들어갔을 때. 작년 초등학교 신입생이 43만 5천 명이었습니다. 7년 후에는 27만 6천 명으로 7년간 37% 감소를 겪게 될 겁니다. 현재 한국군 총 병력은 55만 명입니다. 20년 후에는 25만, 아무리 애를 써도 20만 명을 겨우 넘을까 말까 할 겁니다. 20년간 총 55%나 60% 정도 감소되겠죠. 뭐 국방부나 이제 군대도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 병력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20년 안에 지금의 반 이하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한국 교육계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드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현재 이른바 줄어드는 학생 수에 대비해서 교육 투자는 적정한가? 교사 대 학생 비율들을 어느 선까지 맞출 것인가? 아직도 과밀학급이 있지만 또 대부분 많은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 한 학급에 학생 수를 못 채운 학교들도 많단 말이죠.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가 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특히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몇 년 내에 교직 내부에서 이제 교직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선배 고참 교사들부터 퇴직 압력을, 노년층에 가까운 고참 교사들부터 퇴직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본격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교육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공교육 영역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직뿐만이 아니라 보습학원, 입시학원, 특기학원, 태권도장 등 사교육기관들 전체, 아동복, 그다음에 아동용 도서 이런 쪽들이 전부 이제 엄청난 시장 축소를 경험할 거예요. 얼마 전에 좀 꽤나 유명한 분인데 새로 이제 아동용 출판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고, 출판을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길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줄어드는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제 갖춰놓은 공사 교육을 위한 시설, 인력 자원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교육청은 또는 교육부는 공교육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이 사교육 문제는 알아서 그냥 무너지든 망가지든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대량 실업자가 나오든 그냥 놔두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교육 전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더 추가되는 문제는 역사상 이렇게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어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쟁 압력이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길을 쓰고 살아야 될 필요성들에 대한 이제 그런 그걸 절감하는 태도가 점점 약해져요. 사실 좀 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좀 살기 좋아요. 줄어드는 세계에서, 인구 줄어드는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해지긴 해요. 근데 그런 경쟁 압력이 줄어들므로써 학교 밖에 있는 교육시설이나 교육 자원들은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 이걸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자, 교육산업 종사자, 교육행정가 이 수많은 학생이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과잉화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13년째 교명재정 위원으로 이제 일을 맡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새 두드러진 현상이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학교 이름 바꾸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실업계고등학교들이었다가 특수목적 학교로 됐어요. 근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입학정원을 못 채우니까 학교 이미지가 나빠서 그렇다고 이름을 바꿔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50년, 60년 된 학교들이 이름을 바꿔요. 동문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동문들도 동의했다고 그래요. 왜 바꾸느냐. 이미지 대신이죠. 그게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인데, 이게 조만간 모든 학교로, 모든 특수목적 학교로 번질 거예요. 전부 학생 수 모집에 허덕이게 되고, 결국은 일부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고, 문을 닫게 되면 그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관련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살아왔던 그런 직업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제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 굉장히 우리는 시급하고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못 겪어본 거죠. 우리 이숙강 선생님 말씀에 이제 대부분 공감했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교가 뭐냐,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이렇게 아는 얘기니까 효 플러스 문이죠. 글로써 효도하는 법을 깨우치는 것이 애초에 교였어요. 효도는 뭐냐,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교육의 목적은 천리와 인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자 중심으로 보는 교육이 있고 피교육자 중심으로 보는 그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이 양쪽을 다 만족시켰던 우리 중세적 또는 전근대적 개념은 천리와 인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중세교육이 좋은 교육이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민주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사람들을 인과 민의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념 문제 때문에 못 쓰는 말이 됐지만, 중국의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일본에서도 인민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써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인민은 좌익이 쓰는 말이다 해서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서 치워버렸습니다만, 근데 왜 인민을 구분했느냐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고대 중국인들이. 원래 고대 중국
국가 건설당 당시에 중국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랬어요. 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시 밖에서 땅에 붙어서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피지배자. 그래서 인과 민을 나눴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도시 직업인들은 정치인, 문화예술인, 지식인, 언론인, 군인 뭐 이런 식으로 인자 직업을 붙여줘요. 그 도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농민 아니면 어민이에요. 농인, 어인 이런 말 우리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농어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민이었어요. 그래서 민은 교육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직 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에게만 인간다운 교육을 시키는 굉장히 차별적인데 교육 자체가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인간다움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인이든 민이든 다 아는 것들은 교육이 필요 없는 영역의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나누어서 이제 보는데 역시 개념으로 보자면 지라고 하는, 우리가 지식을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knowledge를 지식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은, 지는 생이지지,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지의 영역에 속해요. 이를테면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든가,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안 된다든가, 사람을 돌로 때려서는 안 된다든가,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안 배워도 알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에게 듣고 배워야 하는 것. 그래서 생이지지와 학이습지가 나누어 있었죠. 영역 자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러면 지식으로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근대 교육에서, 문사철 중심의 인문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이수강 선생님 너무 이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존감이었어요.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기계와 지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조 때 한 유생이 정조한테 상소를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500년간 종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선비들이 지조와 기계를 꺾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었어요. 정조가 내 말이 옳다고 그랬던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다움이었어요.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다.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 남에게 굽히지 않는 것,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기계와 지조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 교육에 대한 이념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근대 교육의 본질을 날카롭게 통찰한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굴복한 사람이 춘원 이광수였어요. 춘원 이광수는 1920년대 민족적 정리를 그렇게 씁니다. 교육의 근본 목적은 피적 포위수를 가르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적을 피하고 먹이를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안전하게. 그럼 그 피적 포위수를 배우는 건 누구냐? 세상 모든 짐승들이 다 배워요. 독수리도 배우고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런 거죠. 날면서 먹이 잡는 법. 사자도 배우고 사냥하는 법 배워요. 사람과 동물이 같다는 관점이에요. 사람의 본성을 동물성으로 끌어내린 것이 19세기 사회진화론의 세계관이었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단지 생물학적 발견이 아니라 인간관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철학적 전환점이었죠.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 세계든 동물 세계든 자연계든 인간 사회든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의 논리에 지배된다. 경쟁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개체를 진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 경쟁 만능주의. 그 살아남기 위해서 능력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적 사고방식을 정했던 것이죠. 20세기 보편이념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재 교육의 기본틀이 만들어졌죠. 능력제일주의 첫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능력의 시대죠. 능력을 길러주는 것,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무기를 갖춰주는 것이 교육의 일차적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 신념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수근 선생님 말씀에서. 교사들이 아니다라고 해도 이건 학부모들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학부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딜레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힘 만능의 시대가 나오죠. 사실 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공자는 자아 불화 괴력 난신이라고 그랬어요. 공자께서는 힘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하지 않았다.
이 힘이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말에서 힘들다.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힘드는 거예요. 몸 안에 있던 힘이 밖으로 나가는 게 힘나는 거죠. 힘들다고 힘나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이 나가는 게 좋아요. 빼는 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힘을 숭배하다 보니까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힘을 계속 자기 안에 들여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치들로 표현되는 거죠. 생각하다가 포기했어요. 능력, 실력, 경제력, 지도력, 매력, 친화력, 창의력, 판단력, 설득력, 이해력. 도대체 생각을 힘으로 하는 거 아닌데 사고력, 창의력, 말로 하면 하는데 설득력, 판단력, 전부 역자가 붙어요. 저 수많은 힘들을 길러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우린 믿고 있어요. 힘을 가르치는 것 또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곧 힘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발상 자체가 힘 만능의 이제 철학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힘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 사랑력,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연대력, 동정력, 배려력, 기계력, 지조력, 이런 말 우리 안 만들어 와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떤 것들은 원래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해심 깊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해력이 있다라고 말로 바뀌어버려요. 필요한 것에는 역자를 붙여서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정작 인간다움의 가치에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한 것들은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저거는 채점이 안 돼요. 력은 채점이 되는데 력이 아닌 건 채점이 안 돼요. 마음보다 힘을 중시하는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뀔 수밖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고집을 부리더라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4차 산업혁명이다. 특히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보면서 이제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식들한테 바둑 가르치던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누구한테 바둑을 배우게 해야 되지? 이세돌한테 배우라고 하는 게 나은가? 알파고에게 배우라고 하는 게 나은가? 또 배워서 뭐 하지?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과연 바둑으로만 그칠 것이냐는 거죠. 논리학, 수학, 물리학, 화학 10년 뒤에 영어 번역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학생을 일주일에 10시간씩 영어 교육에 몰아넣고 있는 지금 교육제도가 10년 뒤에도 유효한 것이 될 것인가? 그렇게 배우는 아이들이 10년 뒤에 나 영어 공부 자꾸 해서 참 잘 배웠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냥 말만 하면은 번역기가 알아서 번역해주는 사회에서, 시대에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첫째, 우리가 생각해왔던 기존 가치들, 우리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저 중시했던 지식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인간이 계속 기계를 지배, 통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좀 던질 수밖에 없어요. 기계를 지배, 이제 미래학자를 다 예상을 하죠. 미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것이다. 기계에 대한 지배, 관리, 통제권을 가진 자들과 기계의 지배, 관리, 통제받는 자들로 나눌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우리 시대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런 걸 걱정해 왔어요. 기계가 점점 인간을 닮아가고 있다. 수많은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의 디스토피아적 미래 상상이 여기서 시작되죠.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터미네이터라든가 이런 영화들 보면, 아니면 기계가 고도로 진화해서 인간을 지배해요. 매트릭스 같은 영화들 보면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수탈하고 인간을 살해하죠. 기계가 인간처럼 되는 것을 걱정을 해왔는데 사실은 지난 20세기 내내 기계가 인간화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인간이 기계화했어요. 인간이 기계를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기계처럼 정확해지고 기계처럼 부지런하고 기계처럼 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의 모범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히어로였어요. 영어로 히어로. 영어 히어로는 헤테로와 어원이 같아요. 헤테로는 뭐냐면 이종 접합자,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히어로였어요. 제우스의 아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들, 제우스와 인간 사이의 아들, 헤라클레스, 무슨 페르세우스, 아킬레우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런 존재들이 히어로였어요. 근데 인간의 상상이, 최근 인간의 상상은 어떻게 바꿨냐면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중간적 존재의 영웅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아이언맨 대표적이죠.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기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2019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현존 직업의 최소 14%가 소멸할 것이다. 향후 10년 내지 20년 안에. 그리고 32%는 급진적인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OECD가 예측했어요. 현존 직업의 반 가까이가 향후 20년 내에 없어지거나 급격한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그 직업 세계를 여전히 모범으로 놓고 나서 그런 인간이 되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무엇을 재검토해야 되느냐? 이제까지 20세기적 사고였던 능력지상주의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성능과 마력을 합친 말이에요. 둘 다 기계를 평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성능이 좋은 물건, 가성비란 말도 많이 하죠. 마력, 자동차, 엔진, 이거의 가치를 측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성능과 마력이라는 기계적 척도를 중심으로 인간의 우수성을 판정해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기계와 능력으로 경쟁해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재작년이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삼보일비하면서 정규직화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투쟁을 했어. 그리고 결국은 이제 승리했죠. 박수는 쳤지만 답답한 일이었어요. 저 직업이 1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로를 다니면서 느껴요. 예전에는 여기는 좀 하이패스 통행 적었어요. 한 차선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돈 내는 그 구간이 한 차선밖에 없어요. 조만간 그것도 사라질 거고요. 이런 일들이 과연 한두 개겠느냐. 물론 직업이 사라진 직업들 꽤 많아요. 근대 이후에. 뭐 청타수라든가 타자수라든가 수많은 직업들 굉장히 전문직으로 인정받았던 뭐 주판이라든가 많이 사라졌지만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자,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시대. 어떤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 능력이라는 마력과 성능과 마력이라는 기계적 가치를 뛰어넘는 인간적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항상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상이 변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진보했다고 느끼기 쉬워요. 진보나 발전은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의 변화에 앞서서 자기가 변화해야 진보인 것이지, 변화에 적응하는 것 자체는 진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을 앞서서 고민할 것인가인 거죠. 첫째, 인구 감소는 언제나 경쟁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경쟁 중심 교육은 조만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건 경쟁에 대한 이제 압력은 완화할 것이니까. 그러나 앞서서 무엇인가 다른 교육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는 고민은 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가 인간의 기계에 맞설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 중심주의, 능력 제일주의 교육, 이것도 결국은 파국에 직면할 거예요. 뭘 가르쳤든 간에, 뭘 배웠든 간에 많은 직업 영역에서 기계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게 쓸모없게 되는 것은 저절로 파국에 직면할 겁니다. 근데 그 파국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앞서 우리가 다른 가치들을 좀 먼저 고민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다시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으로 정한 게 다분히 즉흥적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다분히 즉흥적이었어요. 별 고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인간다움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교육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다움에 대해서 교육자가, 교육행정가가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시대의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동물성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이것도 오래 걸리겠습니다. 수천 년간 인간은 신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에게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신에게 해방됐다고 선언한 다음에 바로 자기를 동물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하는 능력중심주의, 이광수의 피적포유주의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다시 이제 중간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정말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기계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교육의 주체, 교육하시는 분들이 먼저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경기교육청에서 당면한 중요 과제를 설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 마음이 왠지 무거워지기도 하면서 또 뭔가 그동안 크게 잘못했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드는 건 뭘까요? 이어서 박태영 선생님 이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고요. 그 사이에 혹시 유튜브를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그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이 세 분을 모시고 2부에는 이제 대화와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 뭐 질문 내지는 의견 이런 이야기들 댓글로 주시면 2부 토론 때 또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런 줄거리로 삼아 보겠습니다. 박태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웅입니다.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하필 전용 선생님 뒤에 줄을 서가지고 뭔가 본편한 다음에 예고편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미래의 교육을 상상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재주는 없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5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PC는 제가 제대하고 친구 자취방에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퍼스널 컴퓨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본 건 대학 졸업한 뒤였어요. 인터넷은 30대가 넘어서 30대 중반쯤 만났고요. 그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93년도쯤에 한국의 인터넷이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가 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질서가 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라졌어요. 팩스나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사라졌죠. 그런데 걔가 한국에 상륙한 거는 2011년쯤일 겁니다.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AI는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에게 보여지게 된 것은 사실은 10몇 년밖에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공지능의 겨울을 2차례 겪으면서 인공지능은 안 된다가 있다가 하드웨어가 충분히 발전하고 뉴럴 네트워크 기술적으로 돌파구가 생기면서 드디어 실용적으로 쓸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스마트폰보다도 더 뒤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게 된 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5개 중에 어떤 것도 대학 졸업하기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먹고 사는 때거리를 다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인가 하면 이 스마트폰을 생각해봐도 변화가 너무 끔찍하구나 하잖아요. 맥킨지가 해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내놓는데 올해 내놓은 리포트를 보면 향후 10년간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너무 빨라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세상이 됐냐면
그 사지선다 방식이 끝나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지선다란 게 이 중에 답이 있다 골라봐라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답이 없어요. 그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확정성이 확정적인,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뉴노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경영학과를 나와서 제대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 중에 제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나오지도 않은 PC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고 암기를 하고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일수록 이 뇌가 쓸데없는 걸로 꽉 차가지고 막상 사회에 나왔을 때 뭘 집어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좀 허망하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지금 암기하거나 주입해서는 쓸데가 없다. 라는 건 명백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 그러면 흔히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지덕체를 고루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를 보면 제가 지금 결핍한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지혜에 관해서 봅시다. 지덕체 중에서 지혜에 관해서 보면 대한민국 성인의 실질 문맹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OECD 2013년 조사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30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뒤로 서서히 감소하는데요.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해버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다 짐작하시죠? 애들을 잡아놓고 막 두드러 패면서 가르치니까 대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책은 정말 징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규교육이 너는 이래도 책을 읽을 것인가? 너 이래도 공부할래? 하고 고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이 OECD 조사가 보여주는 게 딱 그겁니다. 정상적이라면 30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다음에 서서히 떨어져야 되는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빡 찍은 다음에 급격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OECD 조사관이 해석하는 것은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이 사실은 지금 시대의 리터러시에 더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도 보면요. OECD에서 피사 국제학업 성취도 중에서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에 관해 조사한 게 있는데 피싱 메일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느냐에서 한국 학생들이 최하위, 피싱 메일을 구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짜뉴스가 왜 이렇게 쉽게 많이 퍼지냐?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가짜뉴스가 너무너무 잘 먹히는 놀라운 환경이에요. 그게 날로 먹는 거죠.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느냐? 평균 이하예요. 근데 이 OECD 리포트에서 말하는 21세기 문해력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인교육으로 했을 때 지덕체 중에서 지가 이런 전 세계적 통계를 봐도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럼 덕을 보겠습니다. 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실제로 현대사회에서의 덕이라고 하면 저는 여러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능력, 함께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국의 도덕 교과서를 보면 대단히 내면지향적입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각 과목의 교과 목표를 한 번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국 교육이 무엇을 지향하는가가 너무 궁금해서 각 과목별로 교과 목표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2015년에 뭐 개정된 것도 있고 그 전에 개정된 것도 있고 한데 일단 문장이 안 되고요. 너무 옛날에 써가지고 뭐 주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많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국민교육원장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학생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교과의 목표가. 가령 국어 같으면 국어 발전에 기여할 마음을 기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가 학생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학생이 왜 국어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호미를 샀으니까 앞으로 호미를 잘 매일 기름칠해서 예쁘게 보관을 해야지 이러고 손으로 땅을 파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론하고 타협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신독을 가르치고 절개와 지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지부상소 같은 그 상소문 형태의 글들이 막 나오면 사람들이 잘 썼다 그러고 막 공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의 주체가 돼 본 적도 없고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토론해 본 적도 없어요. 상소문의 뜻이 뭡니까?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비는 것밖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독일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굉장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게 되냐 하면 독일 사회에서 히틀러가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왜 무서운가 하면 독일이 2차 대전이 있기 전까지 모든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대단히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선거를 통해서 총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을 죽여서 비누를 만들고 가죽을 벗겨 장갑을 만들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받아든 질문이 너무 끔찍한 겁니다. 도대체 히틀러가 다시 이 땅에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좌우를 막론하고 보이텔스바흐라는 작은 도시에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 가지를 담은 협약을 내놓는데 그 협약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민주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민주적인 시민, 깨어있는 시민이 그 제도를 채워야 이게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정치를 가르치는데요. 그 정치가 뭐냐면 상생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노르타인 베스트팔렌주 교육부의 정치교육 지침을 제가 몇 개를 빼왔는데요. 그 중에 4개를만 읽어드리면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것하고 나중에 한국 도덕교과서의 교육의 목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정말 한국 사회에 없는 것만 아주 적절하게 뽑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과,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모든 형태의 싸움을 다 나쁜 걸로 몰아붙이고 목소리 큰 걸 무조건 나쁘다고 하고 말이 많은 빨갱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갈등의 사회적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게 있어야 문제를 고치죠. 적합한 사상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다양한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한국의 정규교육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칩니까? 그 지하고 덕에서 두 가지가 다 지금 이상한 상황이죠. 그 채를 보겠습니다. 그 WHO 통계인데요.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이 세계 최악입니다. 94% 운동 부족인데 이게 여학생으로 들어가면 97.2%예요. 방과 후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아예 OECD 전체에서 꼴찌고요. OECD 바깥에 있는 나라까지 합쳤는데 72등 했어요. 전체를 합해도 또 꼴찌예요. 존 레이티 하버드대 교수가 그 운동화를 신은 뇌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온종일 앉아만 있는 한국식 교육이 한국 학생들의 뇌를 쪼그라들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그 0시, 그러니까 1교시 시작하기 전에 0교시 운동을 시켜요. 1년 동안 그렇게 시켰는데 전교생의 수학 시험 성적의 평균 19%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옆 학교에서 했는데 그 학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뇌도 신체다라는 거예요. 뇌가 신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뇌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 몸 쓰는 거는 학교에서 공부 좀 못한 애들이 시험 쳐서는 대학 못 가니까 운동해야 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게 엘리트 교육 중심으로 한국의 체육 시간을 구성해버린 결과 엘리트가 아닌 모든 애들의 체육으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들 성적을 더 낮추고 뇌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걸로 체육이 가고 있다는 거죠. 어머. 한 페이지가 사라졌네. 그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학교의 존재 이유가,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이거구나. 영국은 그 체육의 목표가요, creating a sporting habit for life. 애들이 어릴 때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자가 체육 교육의 목표고요. 여기 보면 첫 줄이 sport as a habit for life. 체육이, 스포츠가 습관이 되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학교와 지역의 스포츠 클럽을 연결해 주자. 졸업한 발로 그 클럽에 가서 계속 운동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모든 체육 단체들한테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이 친구들이 이 돈을 어디에 쓰냐 연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회 예산의 60%를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체육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데 써라. 그러면 정부에서 거기 맞춰서 예산을 지급하겠다예요. 만약 60%보다 더 적게 쓰면 거기 맞춰서 줄이겠다. 네가 적게 쓰는 만큼 우리도 지원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60% 이상을 학생들과 청소년한테 쓰라고 강제하는 거예요. 굉장히 명료하죠. 사실 돈으로 상 주고 벌 주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아닌가요? 적을 피하고 먹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홀로 살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는 거다. 그러면 그 준비가 어떤 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그냥 한때 학부모였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태도를 익혀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번에 올림픽 보시면 많은 그 메달리스트가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우연히 학교에 그 체육부서 팀이 있어서 하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우연히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99%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학교에서 그러면 나의 재능과 나의 취향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운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 채로 세상에 나와서 평생을 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녁에 놀아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못 놀잖아요. 못 노니까 어떻게 하냐면 룸살롱을 가가지고 신발에 양주를 부어가지고 막 강제로 먹이고 지도 먹고 막 왜냐하면 다르게 노는 방법을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불쌍한 신발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막 자기가 남자답고 사내답고 뭐 보스인 줄 알고 그게 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더라도 나와서 먹고 사는 거는 평생 본 적도 없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면 뭘 가르쳐야 될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뭔가 생전 처음 보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조사하고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생전 보도 못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왜? 어떻게가 아니라 왜? 무엇을? 그렇게 해줘야지 학교를 나가서 어떤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타협하고 토론하고 상생하는 걸 가르쳐줘야 밖에 나가서도 어떤 낯선 환경에 가도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게 사실은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의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미래의 교육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입을 해주거나 암기를 해주거나 선행학습을 시켜줄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바뀌고 어떤 준비를 해도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게 나타날 때 스스로 혼자 공부해서 그것을 익혀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최고다. 이것을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말씀 속에 뭔가 관통하는 그 어떤 본질적인 게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잠시 우리가 마음을 진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